조국, 송영길, 한동훈 등 여야 전 현직 당대표에 이어 김용, 김남준 등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까지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것이 확실시됩니다. 당연히 언론의 관심도 이들의 행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지 흑백평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 이종구 두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물들이 좀 나섭니다. 그렇죠. 지금 전현직 당대표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명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왔으니 조국, 송영길, 한동훈 이렇게 있고 또 뭐 민주당 집안 싸움이 되겠지만 또 김용, 김남준 등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들이 어느 지역에 가느냐, 맞대결이 성사되느냐, 살아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 지형도 좀 바뀌겠죠.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요. 야, 이거 정치적 상상력을 어디까지 발휘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 구도가 아직 완전히 짜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교통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곳저곳에 다 아마 지금 고려를 하면서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예측하는 게 과연 맞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분명한 건 일단 정치적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한번 좀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놓칠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공천을 좀 해야 되는 부담감을 좀 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머리가 아마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가 조금 답답해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막 말씀하셨던 그 5명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어떤 구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 파편화된 이유들. 뭐 하나의 재보궐 하나 뭐 지방도 이렇게 파편화된 그런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도가 안 보이거든요. 사실 선거나 공천은 왜 중요하냐면 한 번씩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세대 교체라든지 무슨 교체라든지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으면서 무엇인가 좀 고였던 것이 이렇게 한 번씩 태풍이 몰아붙여 갖고 밑바닥에 있는 바다 밑바닥에 어떤 걸음들 오래 고여있던 것들을 한 번씩 자정하는 능력처럼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김남준 뭐 이런 김용 이렇게 얘기하고 386이나 뭐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구도적으로 이제 386 선배들 좀 그만둘 때가 됐어요. 라든지 뭐 제가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어떤 정말 이 공천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도 일어나고 그런 구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린 지금 각 당 모두 다 그냥 파편화된 그런 상황들만 보고 있어서 좀 공천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2022년 대선 때 86그룹 용태론이 나왔었거든요. 맞죠. 기억합니다. 용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선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박빙구도에서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 다시 한번 당시 이재명 후보를 좀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를 교체하겠다고 하는 인위적인 교체라는 게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이 조금 판을 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원호 구청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나 또 경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좀 주목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광역단체가 2개씩 막 통합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판짜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과거에 뭐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후보를 그냥 공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이거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바꿔야 한다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내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이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제 국민의힘이 없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전선은 어째 보면 국민의힘이 더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예 없죠. 네. 아예. 저는 장동혁 대표의 많은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구도예요. 사실 제1야당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구도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정권이 지금 실정을 하고 있고 지방 권력까지 다 가져가면 그야말로 의회 권력 가져가지, 행정 권력 가져가지, 지방 권력까지 가져가면 정말로 폭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실정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의 어떤 집약된 언어, 그 캐치프레이즈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제가 쭉 검색을 찾아보면 한동훈 전 대표 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거의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말려들고 그냥 팔면 팔겠다 했다가 한 채밖에 못 판다 이렇게 계속 말려들잖아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일은 또는 국민의힘이 할 일은 정확하게 구도를 만들고 그 구도로서 이 선거 전략이 쫙 따라가고 공천이 그 구도로서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앞세웠다. 이게 딱 스토리가 짜여져야 되는데 선거에 정말 그 제대로 이 당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안 보여요. 장동혁 대표 옆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메신저가 문제가 있어요. 메신저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다 메시지도 문제가 있는 없고 메신저만 문제면 제가 답답해하지 않죠. 아니 중간 심판을 통한 견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정부 그렇죠. 출범이 가장 높고 네. 당 지지도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가장 낮고 그리고 당내 지금 윤석열 1심 선고 이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었고 한동훈은 어떻게든 밉고 오세훈마저 지금 주지 않을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아마 제일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 공천 아마 못 받을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잖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보통이 아니거든요. 글쎄요. 네, 정말. 탱크입니다, 탱크. 네. 제가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익히 아는데, 스타일상으로는 네. 그렇죠. 한나라당 들어갈 물불 때부터 안 제가 가리는. 옆에서 지켜봤는데 탱크입니다, 탱크.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전략가는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전략통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뭐랄까 밀어붙이고 뭐 하는 스타일. 기억하시죠? 이정현 전 대표가 대표될 때 사실 대통령이 전당대회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당무 개입이잖아요. 그것도. 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그 당대표가 이정현 대표 뽑아달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간 건데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그 이후에 보여준 어떤 행보를 보면 뭐 이런 왜 그 경주마가 옆에 까만 거 대고 나는 이것만 갈 거야 하는 네네. 유연성이나 전체적인 판을 그리거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죠. 예. 근데 국민의힘은 속죄하는 시간이어야 해요. 이번 선거가. 사실은 그거를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선택받는 거잖아요. 그 선거를 통해서 일단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뭐 국정 운영을 잘못해왔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도 사실 잘못 뽑아놨고 그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선거 공간에서 패배하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명분이라도 주어야 다음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네네. 그게 만들어질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번 선거를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폭주할 것 같다고 그거 견제할 수 있게 우리한테 표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씨도 안 먹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정치 효능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국민들 사이에서. 네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효능감도 무지무지 좋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다고 할 판인데 언제까지 심판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독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조 심판론 얘기해도 안 먹혔지. 그 전 선거도 안 됐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그냥 단순히 심판해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번 선거를 그냥 속죄하는 선거로 만들든 아니면 정반대로 진짜로 민생에 천착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자꾸 제시하든 뭐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 어떤 것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재명 정부가 폭주할 것 같고 독재할 것 같다. 이것만 가지고는 전 전혀 선거에서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20%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정권 교체 1등 공신은 윤석열 씨였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압승의 1등 공신은 장동혁 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한 번도 꺾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장동혁 대표 이번에 두 번씩이나 사실 하나는 윤어게인 옳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부정선거. 확실하게 이번에 500만 명이 봤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두 가지잖아요. 윤 대통령은 잘했고 부정선거는 계속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장 대표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완전히 갇혀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각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에 자기 경북도지사 때문에 시장 나갔다가 시장 민심이 뭐 거의 거의 그런 어떤 라이브로 동영상으로 거의 보였잖아요.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라디오 나와서 이거 태세 전환해야 된다. 장동욱 대표 바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장에서의 경북에서의 어떤 그걸 느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진짜 못 느끼는 건 누구? 장동욱 대표밖에 없다. 그러면 못 느낀다기보다는 느끼는데 당의 승리보다 나는 자기를 열렬히 지지해주는 어쨌든 그쪽 윤호개인과 함께 당을 축소하더라도 내가 계속 이끌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동훈 전 대표 먼저 한번 해보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100%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다. 그래서 지도부가 물러나야 되고 자기가 그 보수 재건의 기치를 들겠다. 그 전에 원내 입성을 하겠다 이건데 그러면 지금 좁혀지는 선택지는 솔직히 두 곳입니다. 부산과 대구. 그렇죠. 물론 대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또한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제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출판 기념을 했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 나가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봐야 되고 그럼 부산 부값이 나오는 거고 대구도 대구 경북 또는 대구시장에 출마할 곳이 비게 되는 거죠. 그 두 곳 중에 현실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수도권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김평론가님하고 대구라 그러고 전 부산이라 그러고 방송 끝나고서도 저기서 그러니 지금도 저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자, 한동훈 전 대표가 구도를 어떻게 짜냐면 진짜 보수 대 가짜 보수의 구도를 짜거든요. 진짜 보수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수를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는데 국민들이 자기는 진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짜 보수였고 그러면 진짜 보수의 그 정당성, 레지티머시를 확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보수라고 본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TK나 혹은 조금 뭐 TK보다는 아닐지라도 PK 둘 중에 가서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야 진짜 보수로서의 적통성 내지는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을까 해서 또 저는 계속 주장이 정치적 베이스가 중요하다. 그 정치적 베이스는 사실 PK 뭐 TK는 좀 그렇더라도 PK가 정치적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영남이 이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그 구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주판을 튕겨보고 저기 가서 튕겨보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얘기할 것 같으면은 TK로 가야죠. 사실 대구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대구에 또 변수가 있잖아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도 국회의원 자리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자리가 나온다면 차라리 대구가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맞아요. 전 이번에 이제 전국에서 지지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왔겠지만 서문시장도 그렇게 분위기가 아주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지금 절연을 못해서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플러스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제명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정치한다고 뺄셈 정치한다고 하는데 이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얼마나 많이 화가 났겠어요. 그거 한번 가가지고 정면 승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지고 돌아오더라도 제가 볼 땐 지고 돌아오더라도 정치적 소득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 나간다? 그것도 아마 장동혁 대표가 방해할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아마 서울시장 안 나오면 당권 잡으려고 당장 덤벼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달 그 전에 복당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자멸하거나 해쳐모여 하듯이 그냥 판짜기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오히려 원내에는 차마 못 돌아왔다 하더라도 대구에서 한동훈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득이 될 것 같고, 만약에 PK로 나오고 부산 북갑으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읍소해야 돼. 제가 볼 땐. PK에서도 우리 보수 대선 후보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발. 그러니까 시장은 민주당이니까 그 지민비조 있었잖아요. 네네. 시민 한 뭐 이렇게 내세워야 돼요. 시장은 민주당으로 가더라도 북갑은 한동훈으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구호 내세우지 않으면 진짜 감성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에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비겁하다 이렇게 비난할 가능성이 높고, 뭐 자객 공천 얘기도 나오는데 내가 못 먹더라도 한동훈은 절대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진짜 지저분한 싸움 되거든요. 저는 거기서 생각이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아니 평론가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 네.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TK는 어차피 자기 혼자 싸워야 돼요. 나머지 TK 의원들이 뭐 전혀 그렇죠, 거들떠도 안 그렇죠. 보고 조직 TK야말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뭐 일단 국민의힘 의원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직이라든지 자기는 어차피 TK 출신도 아니고 이 가면은 뭐 무슨 고등학교, 대구 고등학교 뭐 이렇게 그렇게 모일 사람도 없어요. TK에선 만약 싸운다면. 근데 PK는 좀 달라요. TK는 어차피 이번에 전부 다 어차피 모든 게 다 국민의힘이 되겠지만 PK는 지금 무너졌어요. 낙동강 전선도 무너지고 지금까지 총선에서도 패배했지만, 지난번 총선에 거의 다 패배했지만 전재수 빼놓고 부산시에서. 근데 떨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득표율이 40%가 넘어요. 이건 굉장히 그 전엔 있을 수도 없거든요. 부산의 동쪽마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누군가가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거 다 무너졌거든요. 박경수 시장이 구심점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PK는 굉장히 불안해요. 의원들도 불안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 북갑에 간다 그랬을 때 저기보다 장동혁 대표가 오는 것보다 한동훈 대표, 물론 자기 선거를 하겠지만 한동훈 대표 쪽으로 함께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일단 뭐 조국 대표는 군산 쪽으로 좀 방향이 좀 모아졌다. 중론이 참모들 사이에서는 전 그렇게 들었고, 아직 본인 결단은 안 했고. PK,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이 제1순위라고는 하더라고요. 그거 네네. 방금 말씀하신 네네. 거에다가 뭐냐면 3김 이후, YS 이후 정치적인 이 거물로서 자기가 PK를 등에업고 한번 해보겠다. 한 전 대표가 지역 연구도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킬 사람도 해보겠다는 아니고. 게 일단 뭐 의견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 평택을로 갈 것 같고, 문제가 이제 인천 계양을인데 이게 교통 정리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든 지도부는 해야 되는데 송영길, 김남준 두 사람 다 계양을을 노리고 있고. 그러면 옆에 그 연수갑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이 나가니까. 근데 그 연수갑은 이미 또 박남춘 전 시장이 이미 공을 들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장이 이번에 출마를 안 한 그러한 사정들도 있어서 좀 기묘하게 얽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좀 전에 10시부터, 좀 후구나. 이제 라디오에서 할 얘기가 미리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근데 딱 이거예요. 책에 나온 얘기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책에 뭐냐면, 지난번 4년 전에 양보한 이유, 이재명 대표가 보복 수사를 당해서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아서 내가 양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리고 친명 의원 둘이서 내가 광주에 있는 절에 있는데 그렇게 찾아갖고 나를 설득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양보를 했다. 이 얘기를 굳이 왜 하겠습니까? 청구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양보해 줬으니까 이건
달라. 도로 달라. 제가 보기에 명분은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이에요. 상도 이상 이건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거에 상상이 안 가는 서울시장으로 간다는 게 하나도 닦아놓지도 않고. 근데 그 비하인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기도지사를 가라고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김동연 후보가 양보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장으로 왔다. 자기는 어쨌든 다 양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치 상도 이상 저는 이게 딴 게 아니라 옳고 그름 빼놓고 사실 김남준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고맙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이제 상도이고 두 번째는 제발 386들이 이제 좀 물러서야 될 때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도 보궐까지 나와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끝까지 386들이 내 자리 지키겠다고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걸 왜 김성환 평론가를 보면서 네? 86 퇴진. 아니, 86이신데? 아니, 7구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86 좀 밀어내라고 저 7구를 제가 북돋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80년대 학번이긴 하지만 앞이 출생연도가 7자라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인정하잖아요. 좀 자유롭지만. 경계인이시네. 아, 예, 네. 경계에 있어서 그래서 네. 저 서른도 많이 당했어요. 하도 선배들이 막 구박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여러 정치적 가능성을 다 열어놓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김남준 전 대변인을 개항에다가 넣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혀서 아마 좀 찾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적 체급이 입이 다 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사실 되긴 되는데 김남준 전 대변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다른 데로 미리 옮겨가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송 전 대표하고 밀당을 좀 당분간 조금 더 해라. 더 해서 김남준 대변인도 정치적 체급을 조금 더 키워라.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더 인지도도 높아질 거고 정치 의지나 권력 의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지금 공천 당장 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체급을 키워가면서 주변에 재보궐 나오는 국회의원 자리가 어디가 있는지도 조금 더 넓혀서 보면서 판짜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교통정리는 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을 경선을 붙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정리는 되더라도 만약에 김남준 전 대변인이 자리를 비켜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조금 더 체급을 키우는 작업들을 개항해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아마 고려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직 출마 지역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물밑에서 엄청난 조율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일단 주제로 꺼내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 짧게나마 한번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지난 주말이었죠. 금토 이준석 대 4대1 전환길 토론. 저 정말 놀란 게 거의 실제 동접자 수가 한 30만 명 왔다 갔다 했고 지금 이를 지켜본 방송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습니다. 600만 넘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끝장 토론이라고 하니 막말 대전도 한번 보겠다 이런 재미 차원입니까? 전 도무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 솔직히 의문이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전 좀 비판적으로 봐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그렇게 대목은 판을 깔아준 건 뭐예요?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그게 공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윈윈하는 거예요. 윈윈. 뭐냐면 저쪽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준석을 통해서 이준석이 깔아준 걸 통해 이준석 대표를 깔아준 걸 통해서 공적으로 어쨌든 자기 얘기를 7시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종편에서 하려다가 안 한 것도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공중파를 탄다? 그건 안 된다라는 판단인데 이준석도 사실 공공성을 생각하면 그걸 판을 열어줄 이유가 없었는데 다만 이준석은 내가 1대4로 이겼다.
내가 부정선거를 완전히 깨버렸다. 끝까지 내가 그리고 또 돌아오자마자 그 홈페이지에 그거 띄웠잖아요. 부정선거 무슨 팩트 체크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으로서 자기의 정치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사실은 그게 낭비인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700만, 600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 전문가 임내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한 끝장 토론을 하자 그러고 미국은 그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 그걸 증명하겠다 해갖고 뭐 깃발 뭐 안 흔들렸다부터 그거를 뭐 분석을 하겠다라고 10시간 하면 1000만 조회수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에 나는 냄새를 맡는 게 그게 향기로워서가 아니거든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지저분한 얘기로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배는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촌철살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지금 부정선거 토론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진짜 싸구려 장사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이 부정선거는 같이 토론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왜 믿습니까라고 해서 신도하고 같이 토론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음모론의 대가라고 하면 메카시를 얘기하잖아요. 메카시가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논리를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정선거 없다고 하니까 없는 증거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메카시도 똑같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종교화된 신념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과연 설득해서 토론이 가능할까? 이거는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척해야 될 논리나 대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발을 딛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회장에서 퇴출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공론회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들어주고 자기가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한다고요? 반박이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펜앤마이크에 유튜브 접속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아요. 이런 토론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두 분 지적이 같습니다. 그 무분별한 의혹 제기 오히려 사회에서 좀 우리가 공론의 장에 담지 말아야 할 의혹을 국회의원이 오히려 나서서 이것이 하나의 큰 장을 열었다. 그것이 사회적인 혼란을 더 야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될지 그 고민에서 첫 출발점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뭐 인기, 인지도 제고, 인기 영합주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훼손된다면 그리고 그것에 500만, 600만에 환호를 한다면 더 큰 특히 유튜브가 이렇게 무분별한 세상에서 뭐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의혹 제기가 넘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참 그런 것이 많이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실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감시 TF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퇴출시켜야 돼요. 차라리. 그러니까 민주주의자인 척하는 그냥 윤석열하고 비슷한 독재주의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왜 국민의힘이 받아가지고 가지고 부담을 아는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정치와 종교의 차이는 정치는 생각한 다음에 수긍이 가면 믿는 건데 종교는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부정선거로는 거의 종교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인들이 공론회장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나 혹은 전한길 씨 등등은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결과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장동혁 대표처럼 아니 이 500만 조회수 나온 게 국민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당을 얼마나 지금 최악으로 끌고 가고 있느냐가 이 표현 하나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가장 최악은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흑백평론 김성환, 이종근 두 평론가의 날카로운 시선과 지적 함께 했습니다.
저희 뉴스 인사이다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5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